계속해서 채널A 압수수색과 관련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언론사의 압수수색이 뭐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취재 보도와 관련된 그 부서를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진짜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89년경이라고 예.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영장에 적시된 형의 사실이 강요 미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철전 신라젠 대주주를 기자가 접촉을 해서 취재를 빌미로 삼아서 뭐 더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가족이 위험할 수 있다든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일종의 협박으로 의무 없는 그런 일을 강요했다라는 그런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말씀드린 이유는 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국민적 상식에 비춰봤을 때도 이거를 언론사 기자의 취재의 어떤 활동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의 압수수색은 맞지만 이 언론의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행위가 아닌 정도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더 이상 어떤 취재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언론사를 가능한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그 과거의 전례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채널 A 일부 기자들의 반발도 심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확보하려고 했던 건 뭡니까? 결국 조금 전에 뭐 리포트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제보했던 사람이 이제 채널A 쪽 기자와 나눈 대화가 나눈 녹취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채널A 직접 찾아가서 실제로 이 기자와 뭐 기자가 주장하는 그 검찰 측의 고위공직자 내지 검사장이라고 불리는 인물과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 그 녹취록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채널A 본사였고 그리고 다른 외부에서 이거를 또 추가 녹음이나 이런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끔 이어폰을 사용해서만 듣게끔 만들었다라고 아주 좀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채널A 기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중간에 다른 간부들도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녹음 파일이 정말로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사건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강요 미수라고 하는 것도 기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자 한 사람의 보도윤리를 위반한 정도에 그치지만 실제로 검사장이 개입을 한 거라면 이거는 그 검찰 권력의 공권력의 어마어마한 남용 사건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 녹음 파일을 검찰에 가서 갖고 올 수는 없고 채널 A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건 분명한데 지금 한 달 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검찰 수사를 위해서 남겨뒀을 리도 없고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혹시 회사가 엄하게 감찰하고 감사하면서 미리 확보해 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올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차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난달 31일에 처음으로 MBC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게 디지털 증거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는 요즘에 최근에 어떤 뭐 커다란 사건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징으로 저는 디지털 증거에 의한 사건 전개가 굉장히 큰 계기를 만든다. 그리고 이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지문보다 강력한 디지털 지문을 남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교체를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체하면 또 교체했다는 것 자체가 교체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의미는 있을 텐데 다만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초기에는 불가능했을까? 소명하는 게 영장을 받을 정도로까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검찰이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일이 검찰과 아무 무관하다면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압수수색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시간이 좀 흐르기는 했지만요. 제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채널A 간부들의 개입 의혹도 이번에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을 때 뭐 말씀드린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게 뭐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요. 이메일 같은 것을 이용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어떤 디지털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대면으로 뭔가를 보고를 하고 수기로 뭔가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는 일보다는 뭔가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디지털 기록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흔적들을 만약에 찾을 수 있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그친 의혹이냐 아니면 채널의 간부들도 혹시 연결이 된 것이냐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사회 이슈화 됐다면 당사자는 나와서 조사를 받든지 분명하게 진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종적을 감추고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어서 진상규명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안 나타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제보자, 제보자 같은 경우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MBC 측에 다 제출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을 많이 이제 언론의 인터뷰 같은 데를 보면 많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출석을 해서 진술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본인은 판단할지 모르나 하지만 이제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예. 기자로서는 가야 될 거 아닌가요? 기자로서는요, 문제가 된 그 문제가 된 채널A 기자는. 기자 같은 경우 저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기자 지금 이제 압수수색 자체에도 채널A 측에서는 이건 언론 탄압에 해당해서 지금 막고 있어서 아직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최근에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마구잡이로 뒤지는 식의 압수수색은 아니거든요. 예. 해당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목록을 찾아내서 그 부분만 가져가는 방식의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떳떳하다면 그 부분에는 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기의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는 사건이죠. 예, 채널A에는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요. 그렇다면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일단은 이게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널A의 압수수색이 됐든 어떤 다른 수사를 통해서든 실제로 어느 정도 연결됐다라고 할 수 있는 고리,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이 정말 나온다면 그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최소한 그런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시점에 뭐 통화를 했다든가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기자가 주장했다 그리고 제보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맞는 것 같다는 것만으로 뭐 강제 수사를 한다거나 하거나 조금 이를 수밖에 없죠. 예, 보면 채널A의 한 기자가 강압적인 취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다가 보니까 기자가 한 명 또 더 있습니다. 예. 예, 2명의 기자가 함께 만나기도 하고 함께 뭐 전화를 이제 주고받기도 하고 한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은 채널A라고 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상 파악이 끝났을 만한 시점인데 예를 들면 관련된 네. 사람이 이제 여러 명이라면 근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걸 진상규명이 될까요?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밖에 볼 수가 예. 없죠.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재심의 과정에서도 이제 채널A 쪽 대표가 나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기자 한 사람 정도의 일탈 정도의 그러니까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을 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오늘의 압수수색까지도 불러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직은 이제 압수수색이 시작됐으니까 거기서 나온 증거 자료들을 그 검찰이 조사하고 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얘기를 좀 바꿔봐야겠습니다. 박사방이라고 하는 그 참 흉측한 범죄, 디지털 범죄에 가담했던 세 번째 인물의 이제 신상이 공개됐는데 하필 또 그게 또 군인입니다. 예. 예, 현역 군인입니다. 여기서 임성호 기자 리포트를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누죠. 박사방 공범인 현역 육군 일병은 20살 이원호였습니다. 현역병이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서 신원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원호는 지난해 박사방의 전신인 N번방을 접한 뒤 성착취물 유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쯤 조주빈의 박사방에 합류해서 성착취물을 유포했고 자기 대화명을 딴 방을 따로 만들어 회원 2,700여 명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입대한 뒤 올해 초 자대 배치된 이원호는 지난 1일 체포되기 전까지도 일과 후 휴대전화로 박사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주범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되자 현역병인 이원호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군은 전례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현재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검토가 되면 만약 결정이 되면 뭐 알려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필요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후 또 다른 공범인 부따의 신상도 공개되자 군도 부랴부랴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마련하고 신상공개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상공개위가 회의를 열어서 이원호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와 그 가족이 입을 인권 침해도 논의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예, 나이는 20살의 이름은 이원호. 이 군이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군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군과 관련돼 있어서 특별법으로 군형법이 있지만 예. 그 밖의 것들도 분명히 특히 민간 시설에 저지른 범죄라고 할지라도 이 해당 법률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을 받는 게 원칙이죠.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것이고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기존에는 군 내에서는 신상 공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 공개를 위한 심사위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있는데 마치 지금 이제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사위원회와 동일하게 뭐 법률 전문가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의사 등을 포함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꾸렸고 예. 그 위원회에서의 회의 결과 다른 무엇보다도 이 범죄의 심각성, 특히 이게 피해자들에겐 정말로 크나큰 상처를 안기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 예방적으로 어떤 조치로서는 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 방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 방을 꾸려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일단 어떻게 보면 공범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파악과 신상 공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뭐 이원호 일병 같은 경우 신상 공개가 됐고 붓다 강훈이라는 그런 인물도 또 신상 강훈, 공개가 됐고요. 조주빈이 먼저 됐는데 이렇게 차례차례로 신상 공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공동 참여한 사람도 훨씬 더 많지만 그 중에서 사실상 이 박사방이라고 불리는 혹은 그들 각자만의 이름이라고 불리는 어떤 성장치 영상방을 독자적으로 공동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의 방향은 결국 이제 일종의 말씀이 많이 나온 것처럼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을 해서 조직적인 범죄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아마 가장 마지막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영장에는 범죄 단체 조직 문제는 들어가지 그건 않았죠.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수사는 건 더 해봐야 결정이 나고. 제가 이제 다시 이런 공범들이 순차적으로 신상 공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각자 역할 분담을 했고 공동 운영했다라는 정황들이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